현재 이스라엘 교육부와 국방부가 동시에 발칵 뒤집혔습니다. 2025년 기준 한국을 방문하는 이스라엘인이 전년 대비 513%나 폭증하며 유례없는 사회 현상으로 떠오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이스라엘의 미래 리더들을 키우는 하레알 국제학교의 수재 20명이 서울 수학여행 중 보인 행보는 전 세계 외신들을 경악해 했습니다. 한국은 지상에 구현된 천국입니다. 제발 이곳에서 살게 해주세요. 이스라엘 방위군 고위장성의 딸인 야라는 서울 도착한 지 단 3일 만에 부모에게 전화해 한국 유학을 선언했고, 심지어 마지막 귀국 날에는 한국을 떠나기 싫어 숨어거리는 소동까지 벌어졌습니다. 도대체 이스라엘 초상류층은 한국에서 무엇을 본 걸까요? 제 이름은 야라입니다. 18살이고 텔아비브의 가장 높은 펜트하우스에 살고 있죠. 거실 통유리 너머로는 아름다운 지중해의 푸른 바다가 끝도 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바다를 온전히 즐겨본 적이 없습니다. 제 아버지는 이스라엘 방위군의 고위 장성이십니다. 구체적인 부대 명칭은 국가기밀이라 말씀드릴 수 없지만 아버지는 집에서도 늘 허리춤에 글록 권총을 차고 주무십니다. 어머니는 글로벌 보안, 소프트웨어 회사의 최고 경영자이시고요. 제가 다니는 하레알 국제학교는 이스라엘의 미래를 짊어질 리더를 키우는 곳입니다. 제 단짝 친구 타마르의 아버지는 현직 국회의원이고 노암의 어머니는 대법관이죠. 우리는 어릴 때부터 세계 국어를 유창하게 하고 미적분과 코딩을 배우며 동시에 사격술과 방독면 착용법을 배웁니다. 남들이 보면 부러워할 삶일 겁니다. 최첨단 도시와 부유한 가정 그리고 보장된 미래.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화려한 황금 감옥에 살고 있다는 것을요. 전망 좋은 노천 카페에서 브런치를 먹다가도 주인 없는 가방이 보이면 즉시 신고해야 하고 쇼핑몰 입구마다 소총을 든 보안 요원에게 가방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긴장은 공기처럼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수학여행지가 결정되던 날 교실의 풍경을 저는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을 겁니다. 물리학 수업 도중이었습니다. 날카로운 사이렌 소리가 학교 전체를 찢을 듯 울렸습니다. 윙윙. 적색 경보 전원 벙커로 이동. 우리는 비명을 지르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익숙했으니까요. 하던 필기를 멈추고 질서정연하게 책상 밑으로 들어갔다가 교사의 수신호에 따라 복도 끝에 있는 지하 방공호로 뛰어갔습니다. 방공호의 두꺼운 강철문이 닫히는 쿵 소리. 그 어둠 속에서 우리는 90초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하늘을 지키는 방패 아이언 돔이 날아오는 로켓을 요격하는 둔탁한 폭발음이 머리 위에서 쿼광하고 들려왔죠. 먼지가 조금 떨어지는 그 벙커 안에서 담임 선생님인 갈리아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이번 수학여행지는 대한민국 서울로 확정되었다. 그 순간 벙커 안은 폭발음보다 더 큰 웅성거림으로 가득 찼습니다. 한국이요 선생님, 거긴 휴전 국가잖아요. 북한이랑 대치 중인데 위험하지 않나요? 스위스나 뉴질랜드 같은 평화로운 곳으로 가고 싶어요. 아이들의 불만이 터져나왔습니다. 우리에게 한국은 삼성 스마트폰과 현대 자동차의 나라였지만 동시에 우리처럼 전쟁의 그림자가 드리운 위험한 나라라는 인식이 강했으니까요. 집에 돌아가 아버지께 말씀드렸을 때 아버지의 반대는 더 거세셨습니다. 식탁을 내리치며 아버지가 말씀하셨습니다. 야라, 한국은 우리와 상황이 비슷해 아니 더 위험할 수도 있어. 휴전선에서 서울까지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아니? 우리로 치면 텔아비브 바로 옆에 하마스가 있는 꼴이야. 그런 곳에 널 보낼 수는 없다. 절대 안 된다. 하지만 저는 오히려 그 말에 기묘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우리와 똑같이 전쟁의 위협 속에 사는 나라. 그런데 어떻게 넷플릭스에서 보는 K-팝 아이돌들은 저렇게 밝게 웃을 수 있지? 드라마 속의 그 평화로운 한강 풍경은 전부 세트장이거나 정부가 연출한 프로파간다 선전물이 아닐까? 저는 아버지께 거짓말 같은 평화를 제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고 고집을 피웠습니다. 아빠, 저는 그 나라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제 눈으로 확인해야겠어요. 저도 이제 성인이에요. 제 스스로 판단할 수 있게 해주세요. 결국 아버지는 위급 상황 시 즉시 이스라엘 대사관으로 이동하라는 조건으로 허락해 주셨습니다. 출발 전날 밤 저는 제 캐리어 안 깊숙한 곳에 비상용 위치 추적기와 군용호신 스프레이를 챙겼습니다. 그리고 여권 사이에 비상금을 숨겼죠. 그게 제가 배운 세상이었으니까요.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에서 우리는 철저한 보안 검색을 받았습니다. 무장 군인들의 날카로운 눈초리와 탐지견, 그리고 끊임없이 들리는 무전기 소리. 그것이 우리에겐 안전의 소리였습니다. 11시간의 비행 끝에 기장이 안내방송을 했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착륙합니다. 현지 시각은 밤 11시 30분입니다. 비행기가 게이트에 연결되고 우리는 긴장한 채 비행기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터미널로 들어서는 순간 저와 친구들은 말문이 막히고 말았습니다.
타마르가 제 팔을 잡으며 속삭였습니다. 야라, 여기 밤 11시 맞아. 가장 먼저 눈에 들어온 것은 빛이었습니다. 어두침침하고 필요한 곳만 불을 켜두는 유럽의 공항들과 달랐습니다. 인천공항은 마치 거대한 우주선 내부처럼 혹은 대낮처럼 환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천장은 끝도 없이 높았고 바닥은 대리석인지 거울인지 구분이 안 될 정도로 반짝거렸습니다. 먼지 하나, 쓰레기 하나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 가장 큰 충격을 준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군인은 경찰은 어디 있어? 노암이 불안한 눈빛으로 주변을 두리번거렸습니다. 벵구리온 공항에서는 5m마다 자동 소총 M16을 맨 군인이 서 있습니다. 장갑차도 보이죠. 그런데 여기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총을 든 사람은커녕 곤봉을 든 경찰조차 보이지 않았습니다. 대신 보이는 것은 귀여운 표정의 화면을 단 로봇 청소기 뿐이었습니다. 위잉 청소 중입니다. 비켜주세요. 로봇이 제 발 앞을 지나가자 친구들이 기겁하며 피했습니다. 이 공항 보안이 너무 허술한 거 아니야? 테러범이 들어오면 어떡해? 노암이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저도 동의했습니다. 이렇게 무방비한 상태로 공항을 운영하다니 한국인들은 안전 불감증에 걸린 게 분명하다고 생각했습니다. 불안함을 안고 입국 심사대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까다로운 질문을 예상했습니다. 이스라엘 여권을 내밀면 전 세계 어디서나 추가 질문을 받거나 따로 불려가니까요. 방문 목적이 뭐냐, 군 복무는 했냐, 폭발물을 다룰 줄 아느냐, 같은 질문들 말이죠. 그런데 제 차례가 되었을 때 심사관은 저를 보며 부드럽게 미소 지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웰컴 투 코리아. 그게 다였습니다. 그 어떤 의심의 눈초리도 없었습니다. 제가 당황해서 머뭇거리는 사이 옆에 있던 안내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이제 검문하러 오는구나 싶어 가방 끈을 꽉 쥐었습니다. 하지만 직원은 유창한 영어로 말했습니다. 학생들이시군요. 이쪽 스마트 패스 라인을 이용하면 더 빨리 나가실 수 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우리는 홀린 듯 기계 앞으로 갔습니다. 여권을 스캔하고 얼굴을 비추자 게이트가 1초 만에 열렸습니다. 통과하세요. 너무나 빨랐습니다. 너무나 부드러웠습니다. 우리를 감시하는 건 총을 든 군인이 아니라 완벽하게 설계된 최첨단 시스템이었습니다. 권위적이고 강압적인 통제가 아니라 조용하고 친절하지만 빈틈없는 관리였습니다. 수화물 찾는 곳에 도착했을 때 우리는 또 한 번 경악했습니다. 전광판에 수화물 도착 예정 시간 3분 후라고 적혀 있었는데 정말 정확히 3분 후에 제 캐리어가 나왔습니다. 누가 짐을 훔쳐갈까 봐 카트 손잡이를 꽉 쥐고 있던 제 손이 민망해질 정도였습니다. 공항 밖으로 나왔습니다. 12월에 한국 밤 공기는 차가웠지만 상쾌했습니다. 리무진 버스에 짐을 싣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버스가 인천대교를 건너기 시작했을 때 저는 창밖으로 펼쳐진 풍경에 압도되었습니다. 끝도 없이 펼쳐진 도로의 가로등과 멀리 보이는 고층 아파트 단지의 불빛들. 그때 제 스마트폰이 진동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야라, 도착했니? 위험한 건 없니? 공항의 무장 경비 병력은 얼마나 배치되어 있더냐? 저는 아버지의 문자를 보고 잠시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아버지는 지금도 작전 상황실에서 모니터를 보며 긴장하고 계실 겁니다.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것 같으면서도 찬란하게 깨어있는 한국의 밤거리를 보며 답장을 썼습니다. 아빠, 여기는 좀 이상해. 총이 하나도 안 보여. 군인도 없어. 경찰차 사이렌 소리도 안 들려. 그런데 아빠, 이상하게도 텔아비브보다 더 안전한 느낌이 들어.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지막 문장을 덧붙였습니다. 여기는 아이언 돔이 하늘에 있는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속에 있는 것 같아. 나 여기서 이 나라의 비밀을 꼭 알아가야겠어. 전송 버튼을 누르고 고개를 들었습니다. 버스는 이제 서울을 향해 달리고 있었습니다. 제 가방 속 깊숙이 넣어둔 호신용 스프레이가 왠지 이번 여행 내내 한 번도 꺼내질 일이 없을 것 같다는 예감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예감은 서울 시내에 진입한 지 30분 만에 현실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버스가 강남대로에 들어서자 저는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선생님, 저기 좀 보세요. 새벽 1시가 넘은 시간 짧은 치마를 입고 이어폰을 낀 여자가 혼자서 핸드폰을 보며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는데도 그녀는 전혀 주의를 경계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자가 이 시간에 혼자 걸어? 이스라엘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아니 전 세계 어디에서도 본 적 없는 무방비한 자유였습니다. 그 순간 제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18해 동안 꿈꿔왔던, 하지만 지구상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세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보이는 편의점과 24시간 카페들의 불빛을 보며 우리는 아직 몰랐습니다. 이 나라의 진짜 충격적인 모습은 밝은 조명이 아니라 어두운 골목과 지하철,
그리고 사람들의 눈빛 속에 숨겨져 있다는 것을요. 잠시 후 우리는 호텔에 도착했고 그곳에서 우리의 상식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두 번째 사건을 마주하게 됩니다. 호텔 체크인을 마치고 방에 들어왔을 때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짐을 풀고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시차 때문이기도 했지만 아까 버스에서 본 풍경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마치 보석함처럼 반짝이고 있었고 도시는 여전히 살아 움직이는 듯 했습니다. 꼬르륵 침묵을 깬 건 제 배꼽시계였습니다. 옆 침대에 누워있던 타마르가 키득거리며 웃었습니다. 야라 나도 배고파. 우리 뭐 좀 먹을까? 야 이 시간에 문 연 곳이 어디 있어? 텔아비브에서도 새벽 2시엔 다 닫잖아. 게다가 여긴 외국이야. 아까 오면서 봤잖아. 불 켜진 가게들 엄청 많던데. 우리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인솔교사인 갈리아 선생님 방을 노크했습니다. 선생님도 깨어 계셨습니다. 선생님 저희 너무 배가 고픈데 편의점이라도 다녀오면 안 될까요? 호텔 바로 앞이니까 괜찮겠지. 하지만 절대 멀리 가지 말고 30분 안에 돌아와야 한다. 그리고 무슨 일 있으면 바로 비상벨 누르고. 선생님의 허락을 받고 로비로 내려온 우리는 호텔 회전문을 나서자마자 멈칫했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와 함께 피부에 와닿은 것은 낯선 안정감이었습니다. 어두운 골목은 없었습니다. 가로등은 대낮처럼 환했고 거리 곳곳에 있는 24시간 편의점들이 등대처럼 불을 밝히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호텔 바로 건너편에 있는 편의점으로 들어갔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르바이트생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가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우리는 쭈뼛거리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진열대에는 라면, 김밥, 음료수가 빈틈없이 꽉 채워져 있었습니다. 이게 다 뭐야? 전쟁 나도 1년은 버티겠다. 노암이 감탄하며 삼각김밥을 집어들었습니다. 우리는 라면과 김밥 그리고 바나나 맛 우유를 샀습니다. 계산을 하는데 점원이 친절하게 전자레인지 사용법을 알려주었습니다. 밖으로 나와 파라솔 의자에 앉아 라면을 먹었습니다. 새벽 2시 30분. 이스라엘이었다면 순찰차가 지나가거나 검문을 받았을 시간입니다. 하지만 여기선 정장을 입은 직장인들이 웃으며 지나가고 교복을 입은 학생들도 간식을 먹고 있었습니다. 야 저기 좀 봐. 타마르가 손가락으로 가리킨 곳은 편의점 옆에 있는 작은 가게였습니다. 간판에는 아이스크림 할인점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화려한 네온 사인이 반짝이고 있었지만 이상하게도 가게 안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우리는 라면을 다 먹고 그 가게로 향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지잉. 자동문이 열리고 경쾌한 음악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점원이 없었습니다. 카운터는 비어 있었고 냉동고들만 윙윙거리며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실례합니다. 누구 없으세요? 제가 영어로 불렀지만 대답은 없었습니다. 우리는 서로의 얼굴을 쳐다봤습니다. 뭐야 여기 주인 없는 거야. 화장실 갔나? 우리는 가게 안을 둘러봤습니다. 수백 개의 아이스크림과 과자들이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산대에는 직원 대신 네모난 기계 덩어리인 키오스크만 덩그러니 놓여 있었습니다. 그때 타마르가 심각한 표정으로 제 팔을 잡았습니다. 야라 나가자. 이거 이상해. 왜 그래? 이건 함정이야. 세상에 주인 없는 가게가 어디 있어? 이건 분명히 몰래카메라거나 아니면 우리 같은 외국인들을 시험하려는 함정 수사야. 저기 CCTV 봐. 우리를 찍고 있잖아. 타마르의 말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맞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주인 없는 가방은 폭탄 테러의 징후이고 주인 없는 공간은 위험지대입니다. 누군가가 감시하지 않는 상점에 물건이 가득하다는 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우리가 훔쳐가면 어쩌려고 깡패들이 와서 물건을 다 부수면 어쩌려고. 야 그냥 나가자. 괜히 문제 만들지 말고. 우리가 뒷걸음질 치며 나가려던 그때였습니다. 한 초등학생 정도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가 가게로 들어왔습니다. 아이는 우리를 신경도 쓰지 않고 익숙하게 냉동고 문을 열었습니다. 아이스크림 하나를 꺼내더니 계산대 앞으로 갔습니다. 삑! 아이는 바코드를 찍고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지폐를 기계에 넣었습니다. 달그락. 거스름 돈이 나오는 소리. 아이는 동전을 챙기고 아이스크림 껍질을 까며 유유히 가게를 나갔습니다. 우리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방금 뭐였어? 그냥 계산하고 나갔는데 아무도 안 보는데 돈을 냈어. 우리는 충격에 빠져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감시하는 사람이 없는데도 규칙을 지키는 아이. 훔쳐갈 기회가 널려 있는데도 아무도 손대지 않는 물건들. 이것은 단순히 치안이 좋다는 말로는 설명이 안 되는 현상이었습니다. 노암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 나라는 전 국민이 도덕 교과서야 뭐야. 어떻게 서로를 이렇게 믿을 수 있어. 저도 모르게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우리나라는 마트 들어갈 때도 가방 검사를 합니다. 서로를 의심하는 게 생존 방식이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서로를 믿는 게 생활 방식이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총이 우리를 겨누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신뢰가 이 사회를 지탱하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홀린 듯 다시 가게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각자 먹고 싶은 아이스크림을 골랐습니다. 키오스크 앞에 섰습니다. 화면에는 영어 메뉴도 있었습니다. 카드를 꽂고 결제를 했습니다. 결제가 완료되었습니다. 기계적인 음성이었지만 저에게는 그 어떤 환영 인사보다 따뜻하게 들렸습니다. 당신을 믿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 같았으니까요.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제 손에 들린 아이스크림은 차가웠지만 가슴은 뜨거웠습니다. 타마르가 아이스크림을 한 입 베어 물며 중얼거렸습니다. 야라, 나 여기서 살면 신경안정제 끊을 수 있을 것 같아. 그 말에 우리는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새벽 3시의 서울거리는 여전히 밝았습니다. 하지만 그 빛은 전기가 만들어낸 빛이 아니라 사람들이 만들어낸 신뢰의 빛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우리는 본격적인 서울 투어에 나섰습니다. 갈리아 선생님은 우리를 버스에 태우며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셨습니다. 자, 오늘은 너희에게 아주 특별한 곳을 보여줄 거야. 우리 이스라엘과 한국이 왜 형제의 나라라고 불리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될 거다. 버스는 서울 시내 용산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우리는 그곳에서 우리의 아픈 역사와 너무나도 닮은, 하지만 결정적으로 다른 무언가를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야라는 그곳에서 자신의 군인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어 충격적인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아빠, 우리는 왜 이렇게 살아야 해? 버스는 서울의 화려한 빌딩 숲을 지나 용산으로 달렸습니다. 갈리아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평소 역사 수업 때보다 훨씬 진지한 목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한국을 아시아의 이스라엘이라고 부르는지 아니? 그냥 주변이 다 적이라서요. 타마르가 농담처럼 대답했지만 선생님은 웃지 않으셨습니다. 맞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야. 여기 전쟁기념관을 잘 봐라. 우리는 서울 용산에 있는 전쟁기념관에 도착했습니다. 거대한 청동상들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형제의 상, 국군 장교인 형과 인민군 병사인 동생이 전쟁터에서 만나 서로 끌어안고 있는 모습. 그 동상을 보는 순간 가슴 한구석이 찌릿했습니다. 우리도 팔레스타인 사람들과 혹은 아랍 국가들과 끊임없이 싸우고 있으니까요. 어쩌면 우리도 저 형제들처럼 서로 총을 겨누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이 스쳤습니다. 전시실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950년 6월 25일 북한의 기습 남침, 3일 만에 수도 서울 함락, 국토의 90%를 점령당하고 부산까지 밀려난 절체절명의 위기. 이거 우리 독립전쟁이랑 똑같잖아. 노암이 중얼거렸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이 건국 선포를 하자마자 주변 아랍 5개국이 동시에 쳐들어왔던 그날, 우리도 지도에서 지워질 뻔했습니다. 한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무런 자원도 없고 도와줄 우방도 없던 가난한 신생 독립국. 식민 지배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터진 동족 상잔의 비극. 전시관을 걸으며 우리는 한국인들의 처절한 생존기를 보았습니다. 학도병들의 편지, 피 묻은 군복, 그리고 폐허가 된 서울의 사진들. 그 사진 속의 서울은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최첨단 도시와는 완전히 다른 지옥 그 자체였습니다. 선생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이니 이 나라는 70년 전만 해도 세계에서 제일 가난한 나라였다. 잿더미 위에서 아무것도 남지 않았지. 우리 할아버지 세대가 사막에서 오렌지를 키우며 나라를 세웠듯이 이들도 맨주먹으로 이 기적을 만든 거야. 저는 전사자 명비가 있는 회랑으로 나갔습니다. 끝도 없이 이어진 검은 대리석에 수만 개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그 수많은 이름들이 지금의 이 평화로운 서울을 지탱하고 있는 기둥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때 제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영상통화였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화면 속 아버지는 군복을 입고 작전 지도를 뒤로 한 채 앉아 계셨습니다. 야라, 잘 지내고 있니? 거긴 위험하지 않아. 뉴스 보니까 북한이 미사일을 쐈다던데. 아버지의 걱정스러운 목소리. 평소 같으면 아빠 나 어린애 아니야 라고 투덜거렸겠지만 그날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 눈앞에 보이는 평화로운 서울의 풍경과 화면 속 아버지의 긴장된 얼굴이 너무나 대조적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빠, 나 지금 전쟁기념관에 왔어. 그래, 거기도 우리 야드바셈처럼 슬픈 곳이겠구나. 아버지는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야드바셈은 홀로코스트 기념관입니다. 아빠, 근데 이상해. 뭐가 말이냐. 여기도 우리처럼 휴전 중이고 북한이 바로 머리 위에 있대. 그런데 사람들의 얼굴에 그늘이 없어. 아무도 내일 전쟁이 날까봐 사재기를 하지 않아. 지하철에서 방독면을 챙기는 사람도 없어. 저는 울먹이며 계속 말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사이렌 소리에 가슴 졸이며 사는데 우리는 생존 그 자체가 목표인데 이 사람들은 생존을 넘어 삶을 즐기고 있어. 아빠, 우리가 싸우는 방식이 틀린 건 아닐까? 무력으로만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우리 생각이 틀린 건 아닐까? 아버지는 한동안 말이 없으셨습니다.
그리고는 낮게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야라, 그게 바로 우리가 꿈꾸는 진짜 승리란다. 총을 들지 않아도 되는 세상. 네가 그곳에서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아빠가 너에게 물려주고 싶었던 미래야. 전화를 끊고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서 울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경제만 발전한 나라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폐허 속에서 희망이라는 꽃을 피워낸 정원사들이었습니다. 총칼로 지키는 평화가 아니라 땀과 노력 그리고 용서로 만든 평화. 그것이 한국이 우리와 닮았으면서도 결정적으로 다른 점이었습니다. 우리는 버스를 타고 다시 서울 시내로 돌아왔습니다. 무거운 마음이었지만 동시에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이 나라는 존재 자체만으로도 우리에게 희망이었습니다. 전쟁의 상처를 딛고 이렇게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 수 있다는 증거니까요. 하지만 감동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갈리아 선생님은 눈물을 닦는 우리를 데리고 서울의 지하 세계로 내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우리는 한국 사회를 움직이는 진짜 엔진, 시민의식의 끝판왕을 목격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버스나 기차는 시끄럽습니다. 서로 큰 소리로 통화하고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 밀치기도 하죠. 우리는 그것을 후츠파 정신, 즉 당당함이라고 포장하지만 사실은 무질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서울의 지하철 2호선, 지옥철이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우리는 천국을 보았습니다. 수천 명의 인파 속에서 벌어진 모세의 기적. 그리고 만원 전철 안에서도 절대 침범하지 않는 성역, 분홍색 카펫의 비밀. 오후 6시, 퇴근 시간의 강남역. 우리는 지하철 체험을 하기 위해 역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입구에서부터 엄청난 인파가 몰려나오고 있었습니다. 검은 머리에 물결이 끝도 없이 이어졌습니다. 와, 텔아비브 전체 인구가 여기 다 모인 것 같아. 노암이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겁을 먹었습니다. 저 많은 사람들 사이에 끼이면 뼈도 못 추릴 것 같았거든요. 이스라엘에서는 사람이 많이 모인 곳은 테러의 표적 1순위입니다. 그래서 본능적으로 공포감이 밀려왔습니다. 승강장으로 내려가자 스크린도어라는 투명한 벽이 철로를 막고 있었습니다. 안전을 위해 물러나 주십시오. 안내 방송과 함께 열차가 들어왔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우르르 밀고 들어갈 줄 알았습니다. 먼저 타려고 전쟁이 벌어질 거라 예상했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문이 열리자 앞에 서 있던 사람들이 양옆으로 쫙 갈라졌습니다. 마치 모세가 홍해를 가르듯이 말이죠. 그리고 안에 있던 사람들이 모두 내릴 때까지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스마트폰을 보던 사람조차 고개를 들고 기다렸습니다. 이게 가능해.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경찰이 호루라기를 부는 것도 아닌데, 수천 명이 하나의 유기체처럼 질서 있게 움직였습니다. 밀치는 사람도, 소리 지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 고요한 질서가 저에게는 충격이었습니다. 우리는 겨우겨우 열차에 탔습니다. 내부는 콩나물 시루처럼 꽉 차 있었습니다. 사람들 틈에 끼어 숨쉬기도 힘들었죠. 그런데 그때 제 눈앞에 믿을 수 없는 광경이 펼쳐졌습니다. 저기 봐. 저 자리는 왜 비어 있어? 만원 전철, 발 디딜 틈도 없는 그곳에 딱 한 자리가 비어 있었습니다. 분홍색으로 표시된 좌석, 엠블럼에는 임산부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제 바로 앞에 서 있던 넥타이맨 아저씨도, 무거운 가방을 맨 대학생도, 하이힐을 신고 힘들어하는 여성도, 그 누구도 그 자리에 앉지 않았습니다. 힘들면 앉을 법도 한데 아무도 안 앉아. 타마르가 속삭였습니다. 이스라엘이었다면? 빈자리는 곧 전쟁터입니다. 먼저 엉덩이를 들이미는 사람이 임자죠. 내가 더 피곤해라며 싸우는 일이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한국인들은 그 자리를 성역처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보이지 않는 배려. 누가 올지 모르지만 혹시 모를 임산부를 위해 자신의 편안함을 기꺼이 포기하는 그 마음. 그것은 법이나 규칙으로 강제할 수 없는 높은 시민의식의 결정체였습니다. 잠시 후 다음 역에서 배가 부른 임산부가 탔습니다.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길을 터주었고 그녀는 그 분홍색 자리에 편안하게 앉았습니다. 너무나 당연하다는 듯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며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 나라는 약자를 보호하는 게 시스템이 아니라 본능이구나. 충격은 계속되었습니다. 흔들리는 지하철 안에서 저는 습관적으로 스마트폰을 꺼냈습니다. 당연히 인터넷이 안 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지하 30m 아래니까요. 그런데, 와이파이가 잡혀 그것도 풀칸이야. 친구들이 동시에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하철 안에서 유튜브가 4K 화질로 끊김없이 재생되었습니다. 말도 안 돼. 우리 집보다 더 빨라. 우리는 즉석에서 이스라엘에 있는 친구들에게 영상통화를 걸었습니다. 야, 나 지금 달리는 지하철 아니야. 보여. 뭐야, 왜 이렇게 화질이 좋아? 끊기지도 않아. 화면 속 친구들이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여기는 지하철이 아니라 움직이는 PC방이야. 노암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IT 강국이라는 이스라엘에서 온 우리조차 한국의 통신 인프라 앞에서는 원시인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목적지인 홍대 입구역에 내렸을 때
우리는 이미 녹초가 되어 있었지만 정신만은 어느 때보다 맑았습니다. 서울의 지하철은 단순한 교통수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거대한 문명의 혈관이었습니다. 서로 양보하고 질서를 지키고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는 혈관. 지상으로 올라오자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자, 이제 한국 젊은이들의 에너지를 느끼러 가볼까? 갈리아 선생님이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몰랐습니다. 그곳에서 우리가 가진 마지막 편견, 한국인은 차갑다는 생각마저 산산이 조각나게 될 줄은요. 한강에서 만난 한 할아버지와 길을 잃은 타마르의 지갑 사건, 이스라엘 소녀들을 오열하게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지하철역을 나와 한강공원으로 들어서는 순간 시원한 강바람이 뺨을 스쳤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한강의 야경은 그야말로 장관이었습니다. 강 건너편 빌딩 숲에서 뿜어나오는 빛들이 검은 강물 위로 쏟아져 내리고 있었습니다. 텔아비브의 해변도 아름답지만 서울의 강변은 뭔가 달랐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개방성이었습니다. 여기 펜스가 없어? 타마르가 주위를 둘러보며 물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주요 수원지나 강변은 보안상의 이유로 접근이 제한되거나 철조망이 쳐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테러범들이 독극물을 타거나 침투 경로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한강은 모든 시민에게 활짝 열려 있었습니다. 자전거를 타는 사람들, 돗자리를 펴고 누워있는 연인들, 강아지와 산책하는 가족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 섞여 우리는 잔디밭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갈리아 선생님이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제 한국의 마법을 보여주마. 선생님은 스마트폰 앱을 몇 번 터치하셨습니다. 여기 강 한복판인데 뭐가 배달이 돼요? 우리는 믿지 않았습니다. 주소도 없는 공원 한가운데로 음식을 가져온다니요. 하지만 30분 후 오토바이 한 대가 정확히 우리 앞에 멈춰 섰습니다. 치킨 왔습니다. 따끈따끈한 치킨 박스와 시원한 콜라. 우리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마법이야? GPS 추적 장치라도 달린 거야? 노아미 치킨 다리를 뜯으며 감탄했습니다. 맛있다. 진짜 맛있어. 바삭한 튀김옷과 달콤 짭짤한 양념. 우리는 순식간에 치킨을 해치웠습니다. 이스라엘의 음식은 대체로 담백하고 건강한 맛이지만 한국의 치킨은 영혼을 위로하는 맛이었습니다. 배를 채우고 산책을 시작했습니다. 강변을 따라 걷다 보니 이상한 기구들이 모여있는 곳이 나타났습니다. 야외 헬스장인가? 다양한 운동기구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허리 돌리기, 윗몸 일으키기, 철봉, 공중 걷기 기구까지. 놀라운 건 이용료를 내는 게이트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거 무료야? 정부에서 설치한 거야? 이스라엘에서는 상상하기 힘든 복지였습니다. 공공시설물은 관리가 안 돼서 녹슬거나 부서지기 일쑤니까요. 하지만 이곳의 기구들은 반짝반짝 윤이 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제가 윗몸 일으키기 기구를 어떻게 사용하는지 몰라 끙끙거리고 있을 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Excuse me? 저는 본능적으로 몸을 움츠렸습니다. 하얀 트레이닝복을 입은 백발의 할아버지였습니다. 저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쳐다봤습니다. 돈을 달라고 하려는 건가? 아니면 시비를 거는 건가? 이스라엘에서 낯선 사람의 접근은 곧 위험 신호니까요. 하지만 할아버지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유창한 영어로 말씀하셨습니다. 도움이 필요하니? 그건 다리를 여기에 걸고 하는 거란다. 할아버지는 직접 시범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르는 좋게 넘어 보이셨지만 동작은 날렵했고 근육은 탄탄했습니다. 와우, 감사합니다. 제가 따라 해보자. 할아버지는 엄지를 치켜 세우며 칭찬해 주셨습니다. 굿잡. 어디서 왔니? 이스라엘에서 왔어요. 오, 이스라엘. 샬롬. 할아버지는 반갑게 히브리어로 인사하셨습니다.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떻게 히브리어를 아세요? 허허, 젊었을 때 중동에서 건설일로 근무했었지. 이스라엘 키부츠 시스템에 대해서도 공부했고, 키부츠는 이스라엘의 집단 농장입니다. 할아버지는 우리에게 한국의 역사와 한강의 변화에 대해 짧지만 깊이 있는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내가 어릴 땐 이 강물이 핏빛이었단다. 전쟁 때문에 시체가 떠다녔지. 하지만 지금을 보렴. 우리 손주들이 여기서 뛰어놀고 있지 않니? 이게 우리가 땀 흘려 지켜낸 평화란다. 할아버지는 손을 흔들며 조깅 코스로 사라지셨습니다. 우리는 멍하니 할아버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스라엘의 노인들은 대부분 강인한 전사 출신입니다. 그들의 눈에는 전쟁의 트라우마와 삶의 고단함이 서려 있죠. 하지만 방금 만난 할아버지의 눈에는 여유와 품격이 있었습니다. 낯선 외국인 소녀들에게 먼저 다가와 말을 걸고 자신의 경험을 나누고 대가 없이 친절을 베푸는 마음. 타마르가 말했습니다. 야라, 나 이 나라가 점점 무서워져. 왜? 너무 완벽하잖아. 인프라만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1등이야. 우리가 도저히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군사력과 정보력으로 나라를 지키지만 한국은 사람의 힘으로 나라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건강하고 지혜롭고 따뜻한 시민들, 저 할아버지 같은 분들이 수백만 명이나 있다는 사실이 그 어떤 첨단 무기보다 강력해 보였습니다. 한강의 바람이 부드럽게 우리를 감쌌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처음으로 긴장이라는 옷을 벗어던지고 안식이라는 감정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다음날 아침 우리는 또 다른 충격을 마주하게 됩니다. 바로 한국의 미래를 키우는 현장 학교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우리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습니다. 자매결연을 맺은 학교였죠. 우리는 솔직히 조금 거만했습니다. 이스라엘의 교육은 세계 최고라고 자부하니까요.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하고 토론식 수업인 하브루타로 창의성을 키우는 우리 교육 시스템. 한국은 그저 주입식 교육을 하는 공부 공장일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 식판을 받아든 순간 우리의 그 오만함은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이게 학교 급식이라고? 호텔 뷔페가 아니라. 학교 정문에 들어서자 깔끔한 교복을 입은 학생들이 우리를 환영해 주었습니다. 건물은 깨끗했고 운동장에는 잔디가 깔려 있었습니다. 오전 수업을 참관했습니다. 예상대로 수업 분위기는 조용하고 엄숙했습니다. 이스라엘 교실은 시장통처럼 시끄럽습니다. 학생이 선생님 말에 반박하고 책상을 치며 토론하니까요. 우리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역시 한국 학생들은 너무 수동적이야. 저러면 창의성이 죽는데. 하지만 그 생각은 점심시간이 되자마자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급식실로 이동했습니다. 줄을 서서 식판을 받았습니다. 메뉴를 보는 순간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현미밥, 소고기 미역국, 매콤한 닭갈비, 계란말이, 신선한 샐러드, 그리고 후식으로 나온 조각 케이크까지. 이거 얼마짜리야? 노암이 옆에 있던 한국 학생 짝꿍에게 물었습니다. 무료야. 한국은 급식이 무상으로 제공되거든. 뭐? 무료라고? 우리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스라엘 학교에서는 도시락을 싸오거나 매점에서 간단한 샌드위치를 사 먹습니다. 급식이 나오더라도 빵과 수프 정도가 전부죠. 그런데 여기는 영양사가 칼로리와 영양소를 계산한 완벽한 정찬이 그것도 무료로 제공되고 있었습니다. 닭갈비를 한 입 먹어보았습니다. 따뜻하고 맛있었습니다. 식당 아주머니들이 학생 하나하나에게 많이 먹어라 하며 웃어주셨습니다. 국가가 아이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 척도. 저는 급식판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은 미래 세대에게 최고의 것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배고픔 걱정 없이 공부에만 집중할 수 있게 해주는 나라.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복지가 아닐까요? 식사가 끝나고 5교시 시작 전 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종이 울리자 학생들이 교실 뒤편 사물함에서 빗자루와 걸레를 꺼내는 것이었습니다. 너희 뭐해?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야. 우리 교실은 우리가 치워야지. 이스라엘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입니다. 청소는 용역 업체 직원들이 하는 일이니까요. 우리는 공부만 하면 된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한국의 아이들은 자기들이 어지럽힌 책상을 닦고 복도 바닥을 쓸고 쓰레기통을 비우고 있었습니다. 힘들지 않아? 돈 내고 사람 쓰면 되잖아. 타마르가 이해가 안 된다는 듯 물었습니다. 그러자 빗자루를 든 여학생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가 쓰는 공간이잖아. 그리고 친구들이랑 같이 하면 재밌어. 책임감도 배우고. 책임감. 그 단어가 제 가슴을 때렸습니다. 우리는 리더십을 배운다며 거창한 토론만 했지 정작 내 발밑에 쓰레기를 줍는 법은 배우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국 학생들은 공동체를 위해 봉사하고 자신의 공간을 스스로 관리하는 진짜 리더십을 몸으로 익히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호텔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우리는 창밖의 야경을 보았습니다. 밤 10시가 넘었는데도 거리의 건물들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대치동이라고 불리는 학원가였습니다. 수많은 학생들이 가방을 메고 학원 버스에 오르고 있었습니다. 저 아이들 지쳐 보이지 않아? 노암이 안쓰러운 듯 말했습니다. 확실히 한국 학생들의 삶은 고단해 보였습니다. 치열한 경쟁, 늦은 귀가. 하지만 저는 버스 창가에 얼굴을 대고 그들의 눈빛을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지쳐 있었지만 죽어 있지는 않았습니다. 친구들과 떡볶이를 나눠 먹으며 깔깔 웃는 모습, 단어장을 보며 중얼거리는 모습. 그들의 눈에는 야망이라는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니, 저건 강요당한 게 아니야. 제가 말했습니다. 저들은 알고 있는 거야. 자신들이 이 나라의 유일한 자원이라는 걸. 기름 한 방울 안 나는 나라에서 오직 사람의 머리로 여기까지 왔다는 걸 아니까. 저렇게 스스로를 단련하는 거야. 이스라엘의 하브루타가 질문하는 힘을 기른다면 한국의 몰입교육은 성취해내는 힘을 기르고 있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말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한국이라는 거대한 엔진이 멈추지 않고 돌아가는 이유는 바로 저 교실과 학원가의 불빛 때문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숙소에 도착했을 때 갈리아 선생님은 우리를 로비에 모았습니다.
내일은 자유시간이다. 하지만 명심해라. 가장 한국적인 곳을 가보도록 해. 우리는 들떴습니다. 쇼핑, 맛집 탐방. 하지만 그 자유시간이 우리 여행의 가장 큰 위기가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명동 한복판에서 벌어진 타마르의 지갑 분실 사건. 여권과 비상금이 몽땅 든 지갑이 사라졌습니다. 패닉에 빠진 우리 앞에 나타난 한국 경찰관. 그리고 그가 건넨 말 한마디에 우리는 그만 길거리에서 주저앉아 통곡하고 말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18살 소녀들에게는 피할 수 없는 운명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로 군 입대입니다. 우리는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대학 캠퍼스가 아닌 훈련소로 향합니다. 예쁜 원피스 대신 군복을 입고 화장품 파우치 대신 구급랑을 챙겨야 하죠. 그것이 우리의 청춘입니다. 그런데 서울 명동 한복판에서 우리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우리와 같은 나이의 한국 소녀들이 누리고 있는 그 눈부신 평범함. 그것이 왜 우리를 울게 만들었을까요? 가장 화려한 거리에서 느낀 가장 깊은 부러움. 7부 시작합니다. 갈리아 선생님이 약속하신 자유시간의 날이 밝았습니다. 목적지는 명동. 한국 패션과 뷰티의 성지라고 불리는 곳이죠. 지하철역에서 나오자마자 엄청난 인파가 우리를 덮쳤습니다. 와, 사람이 정말 많아. 다양한 언어가 들려왔습니다. 영어, 일본어, 중국어, 그리고 한국어. 수많은 외국인 관광객과 한국의 젊은이들이 뒤섞여 거대한 강물처럼 흐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먼저 화장품 가게들이 즐비한 거리로 들어섰습니다. 이스라엘 여학생들에게 한국 화장품, 일명 K-뷰티는 전설과도 같습니다. 유튜브로만 보던 그 브랜드들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으니까요. 야라, 저기 올리브영이야. 들어가 보자. 타마르가 제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매장 안은 별천지였습니다. 수천 가지의 립스틱, 마스크팩, 스킨케어 제품들이 보석처럼 진열되어 있었습니다. 우리가 립스틱을 구경하고 있을 때 직원이 다가왔습니다. 도와드릴까요? 고객님 피부톤에는 이 코랄 색상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직원은 영어가 유창했습니다. 그녀는 제 손등에 색상을 발라주며 거울을 보여주었습니다. 한번 발라보세요. 정말 예쁠 거예요. 거울 속에 비친 제 모습을 보았습니다. 핑크빛 립스틱을 바른 18살 소녀. 문득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몇 달 뒤면 저는 이 긴 머리를 자르고 흙먼지 날리는 사막 훈련장에서 소총을 들고 기어 다니고 있을 테니까요. 나도 그냥 이렇게 예쁘게 꾸미고 살고 싶다. 직원은 샘플까지 한가득 챙겨주었습니다. 한국에 오신 걸 환영해요. 예쁜 추억 만드세요. 그녀의 친절은 단순히 물건을 팔기 위한 상술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를 잠재적 군인이 아니라 꽃다운 소녀로 대우해주는 그 느낌이 너무나 낯설고도 따뜻했습니다. 가게를 나온 우리는 길거리 음식을 먹기로 했습니다. 맛있는 냄새가 거리를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떡볶이, 회오리 감자, 랍스터 구이, 탕후루. 노점상들이 끝도 없이 이어져 있었습니다. 이거 먹어보자. 호떡이래. 노암이 뜨거운 호떡을 호호 불며 베어 물었습니다. 달콤한 설탕꿀이 흘러나왔습니다. 진짜 달콤해. 우리는 한 손에는 쇼핑백을, 한 손에는 호떡을 들고 거리를 활보했습니다. 그때 거리 한복판에서 버스킹 공연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앳된 얼굴의 남학생들이 기타를 치며 노래를 부르고 있었습니다. 구경꾼들이 박수를 치고 환호했습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저는 묘한 괴리감을 느꼈습니다. 텔아비브의 거리도 활기찹니다. 하지만 그 활기 밑바닥에는 항상 비장함이 깔려 있습니다. 언제 사이렌이 울릴지 모른다는 무의식적인 공포. 그래서 우리는 내일은 없다는 식으로 격렬하게 놉니다. 하지만 한국의 활기는 달랐습니다. 안전하다는 확신에서 오는 여유. 내일도 모레도 이 평화가 계속될 것이라는 믿음. 저 노래하는 소년들도 군대에 가겠지만 적어도 지금 이 순간만큼은 전쟁 걱정 없이 노래할 수 있는 자유. 야라, 무슨 생각해? 타마르가 물었습니다. 그냥 부러워서. 제가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뭐가? 우리는 살기 위해 태어난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행복하기 위해 태어난 것 같아서. 제 말에 타마르도 노함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쇼핑을 계속했습니다. 한국의 옷들은 세련되고 품질이 좋았습니다. 가격도 이스라엘 물가에 비하면 정말 합리적이었습니다. 우리는 양손 가득 쇼핑백을 들고 아이처럼 웃었습니다. 잠시나마 군대, 전쟁, 테러 같은 단어들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행복은 그리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점심을 먹으러 식당으로 이동하던 중이었습니다. 인파를 헤치고 걷다가 타마르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습니다. 없어. 뭐가? 내 지갑. 지갑이 없어. 순간 우리 주변의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명동 한복판 수만 명의 인파 속. 타마르의 지갑에는 여권과 신용카드, 그리고 환전해 온 현금 50만 원이 들어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소녀들에게 분실은 곧 재앙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재앙은 우리가 한국에서 쌓아온 모든 신뢰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위기였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지갑을 잃어버렸다면? 포기하는 게 빠릅니다. 소매치기범의 소행이거나 누군가 주워갔다면 절대 돌려주지 않으니까요. 심지어 주인 없는 가방은 폭발물 처리반이 출동해 폭파해버리기도 합니다. 타마르는 길바닥에 주저앉아 울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내 여권, 나 집에 못 가. 노암이 창백한 얼굴로 말했습니다. 분명히 아까 그 사람 많은 골목에서 소매치기 당한 거야. 누군가 부딪혔어. 우리의 머릿속에는 다시 경계 경보가 울렸습니다. 조금 전까지 천사처럼 보였던 지나가는 한국인들이 순식간에 용의자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너무 완벽하다 했어. 여기도 결국 사람 사는 곳이야. 범죄가 없을 리 없지. 제 마음속에 숨겨져 있던 불신이 다시 고개를 들었습니다. 갈리아 선생님께 급히 전화를 걸었습니다. 선생님은 침착하게 지시하셨습니다. 당황하지 말고 근처 파출소로 가거라. 위치 보내줄게. 우리는 무거운 발걸음으로 명동 파출소를 찾아갔습니다. 파출소 문을 열고 들어갈 때 우리는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경찰서는 권위적이고 바쁩니다. 외국인 관광객의 단순 분실물 따위에 신경 써줄 여유가 없죠. 서류 작성하고 가세요. 찾으면 연락드립니다. 라는 영혼 없는 대답을 예상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무슨 일 있으십니까? 제복을 입은 경찰관이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타마르가 울먹이며 자초지종을 설명했습니다. 지갑을 잃어버렸어요. 여권이랑 돈이 다 들어있는데 경찰관은 심각한 표정으로 듣더니 무전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컴퓨터 자판을 빠르게 두드렸습니다. 어디서 잃어버린 것 같나요? 마지막으로 사용한 곳은요? 그는 마치 자기 딸의 일처럼 꼼꼼하게 물어보았습니다. 그리고 CCTV 관제센터에 연락해 동선을 확인해보겠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소파에 앉아 초조하게 기다렸습니다. 10분이 지나고 20분이 지났습니다. 타마르는 계속 울었고 분위기는 침울했습니다. 못 찾을 거야. 누가 현금 50만 원이 든 지갑을 돌려주겠어. 저는 타마르를 위로하며 대사관에 연락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파출소 문이 열리고 한 시민이 들어왔습니다. 40대 정도 되어 보이는 평범한 아저씨였습니다. 저기요, 길 가다가 이걸 주웠는데 아저씨의 손에 들린 것. 그것은 타마르의 분홍색 지갑이었습니다. 내 지갑. 타마르가 스프링처럼 튀어나갔습니다. 경찰관이 지갑을 받아 확인했습니다. 학생 내용물 확인해봐요. 타마르가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었습니다. 여권 그대로 있었습니다. 신용카드 그대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현금 5만원권 10장. 단 한 장도 빠지지 않고 그대로 들어있었습니다. 오마이갓, 다 있어요. 타마르가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아저씨를 쳐다봤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저씨에게 연신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례금이라도 드려야 하나 고민하고 있을 때 아저씨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유, 됐어요. 학생이 얼마나 놀랐겠어. 찾아서 다행이네. 한국 여행 재밌게 하고 가요. 아저씨는 쿨하게 웃으며 파출소를 나가셨습니다. 이름도 연락처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게 현실인가? 수만 명이 오가는 거리에서 지갑을 떨어뜨렸는데 30분 만에 현금 한 푼 없어지지 않고 돌아왔다. 이 확률이 수학적으로 계산이 되나? 그때 경찰관 아저씨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많이 놀랐죠? 한국에서는 지갑 잃어버려도 웬만하면 다 찾아요. CCTV도 많고 시민들이 착하거든요. 경찰관은 사람 좋은 미소를 지으며 타마르의 어깨를 토닥여 주었습니다. 그 순간 타마르가 소리내어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아까의 공포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안도감, 그리고 알 수 없는 거대한 감동이 밀려왔기 때문입니다. 저와 노암도 눈물이 났습니다. 우리는 평생을 벽 속에 살았습니다. 테러를 막기 위한 분리장벽, 집을 지키는 담벼락, 그리고 마음속에 세운 불신의 벽. 타인을 의심해야 내가 안전하다고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곳 대한민국은 그 모든 벽을 허물어버렸습니다. 지갑을 주운 시민의 양심, 외국인 소녀를 위해 진심으로 움직인 경찰, 그리고 다행이다라며 따뜻하게 대해주는 마음. 출소를 나서며 저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맑았고 거리는 활기찼습니다. 조금 전까지 무섭게 보였던 인파가 이제는 다르게 보였습니다. 저 수많은 사람들이 서로를 믿고 있다는 사실, 나의 소중한 것을 잃어버려도 누군가 지켜줄 거라는 믿음. 야라. 타마르가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나 아빠한테 미안해. 왜? 아빠는 세상이 정글이라고 가르쳤어. 강한 자만이 살아남는다고. 그런데 세상은 정글이 아닐 수도 있잖아. 이렇게 꽃밭일 수도 있잖아. 왜 우리는 그걸 모르고 살았을까? 그날 밤 우리는 호텔방에서 아무 말 없이 서로의 손을 잡고 잠들었습니다. 대한민국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은 치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인간에 대한 예의였습니다. 이제 여행이 하루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귀국할 시간이 다가오고 있었죠. 하지만 저는 돌아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 믿을 수 없는 세상에서 깨어나 다시 잿빛 현실로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이 견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결심했습니다. 마지막 날 모두를 충격에 빠뜨릴 행동을 하기로요. 여행의 마지막 날 아침이 밝았습니다. 호텔 로비는 무거운 침묵에 잠겨 있었습니다. 첫날의 설렘은 사라지고 이별의 아쉬움만이 공기를 짓누르고 있었죠. 우리는 짐을 싸서 로비로 모였습니다. 11시에는 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타야 했습니다. 갈리아 선생님이 인원 점검을 시작했습니다. 하나, 둘, 셋, 19. 선생님의 표정이 굳어졌습니다. 잠깐, 야라 어디 갔니? 친구들이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타마르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아까 방에서 먼저 내려간다고 했는데 화장실 간 거 아니야? 하지만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저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선생님이 제 휴대폰으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고객님의 전화기가 꺼져 있어. 연결음조차 들리지 않았습니다. 순식간에 로비는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비상사태다. 호텔 보안팀 불러. 대사관에도 연락해. 갈리아 선생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스라엘 학생의 실종. 이것은 단순한 가출이 아니라 납치나 테러의 가능성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심각한 상황이었습니다. 선생님의 머릿속에는 최악의 시나리오들이 스쳐 지나갔을 겁니다. 북한 공작원? 국제범죄 조직? 하지만 그때 저는 호텔 로비가 아닌 전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광화문에 있는 교보문고였습니다. 새벽 일찍 눈이 떠진 저는 견딜 수 없는 갈증을 느꼈습니다. 이대로 돌아갈 수는 없었습니다. 한국에서 느낀 이 평화, 이 공기, 이 사람들의 마음을 어떻게든 캐리어에 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무작정 밖으로 나왔습니다. 친구들에게 쪽지를 남겼지만 청소하는 메이드분이 실수로 치워버린 줄은 꿈에도 모른 채 말이죠. 제가 도착한 곳은 지하에 있는 거대한 서점이었습니다. 입구에 들어선 순간 저는 압도당했습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책장들, 수백만 권의 책, 그리고 그보다 더 놀라운 건 사람들이었습니다. 바닥에 앉아 책을 읽는 아이들, 서서 잡지를 보는 직장인들, 돋보기를 끼고 역사책을 읽는 노인들. 이스라엘의 서점은 조용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토론하는 민족이라 서점에서도 시끄럽게 대화하죠. 그리고 사람이 많이 모이는 지하 공간은 늘 불안합니다. 벙커를 떠올리게 하니까요. 그런데 이곳은 거대한 지식의 벙커였습니다. 총소리나 사이렌 소리 대신 책장을 넘기는 사각거리는 소리만 가득한 곳. 사람들은 평온한 얼굴로 지식의 바다를 헤엄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국어 교재 코너로 갔습니다. 초급 한국어, 한국 역사, 이순신 장군 위인전. 닥치는 대로 책을 집어들었습니다. 배워야 해. 이 나라가 어떻게 이렇게 강해졌는지, 어떻게 총 없이도 사람을 지키는지 배워야 해. 책을 한 권 한 권 펼쳐보며 저는 울고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이라는 왕이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들었다는 대목을 읽을 때였습니다. 백성을 가르치는 바른 소리. 무력이 아니라 문자로, 칼이 아니라 붓으로 백성을 사랑한 리더십. 우리 아버지는 군인이십니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적을 죽이는 법을 고민하십니다. 하지만 이 나라의 리더들은 백성을 살리는 법을 고민했습니다. 시간 가는 줄도 몰랐습니다. 휴대폰 배터리가 다 된 줄도 몰랐습니다. 그저 바닥에 쭈그리고 앉아 한글 자모를 손가락으로 따라 그리며 맹세하고 있었습니다. 다시 올 거야. 반드시 다시 와서 이 위대한 언어를 배울 거야. 그때였습니다. 누군가 제 어깨를 거칠게 잡았습니다. 야라. 고개를 들어보니 땀범벅이 된 갈리아 선생님과 경찰관들이 서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눈은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선생님, 너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우리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알아? 선생님은 저를 끌어안고 펑펑 우셨습니다. 화를 내실 줄 알았는데 안도감에 다리가 풀려 주저앉으셨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를 잃어버린 줄 알고. 정말 미안해. 주변 사람들이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경찰관이 상황을 정리하며 말했습니다. 학생 무사해서 다행이에요. 위치 추적해서 겨우 찾았어요. 저는 제 옆에 쌓인 책들을 가리키며 울먹였습니다. 죄송해요, 선생님. 도망치려던 게 아니에요. 그냥 이걸 가져가고 싶었어요. 한국을 가져가고 싶어서. 제 무릎 위에는 한국어 첫걸음이라는 책과 한국의 역사라는 책이 놓여 있었습니다. 선생님은 그 책들을 보더니 흐르는 눈물을 닦고 저를 일으켜 세우셨습니다. 가자. 비행기 놓치겠다. 그 책들은 선생님이 사주마. 우리는 경찰차를 타고 호텔로 돌아왔습니다. 친구들은 저를 보자마자 등짝을 때리며 욕을 하다가 결국 다 같이 껴안고 울었습니다. 버스에 올랐습니다. 저는 창밖으로 멀어지는 광화문 광장을, 이순신 장군 동상을 하염없이 바라봤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버스 안은 침묵만이 감돌았습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떠나기 싫다. 갈리아 선생님이 제 옆자리에 앉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야라, 아까 서점에서 뭘 그렇게 열심히 쓰고 있었니? 책 사이에 껴놓은 편지 같은 거 말이야.
저는 주머니에서 꼬깃꼬깃한 종이를 꺼냈습니다. 서점 바닥에 엎드려 썼던 편지. 수신인은 제 아버지 이스라엘 방위군 장군님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이거 읽어봐도 될까요? 친구들에게도 들려주고 싶어요. 선생님은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여행 후기가 아니었습니다. 저의 18해 인생을 바꾼, 그리고 앞으로의 인생을 바꿀 선언문이었습니다. 공항으로 가는 리무진 버스 안, 마이크를 잡은 제 손이 떨렸습니다. 친구들의 시선이 제게 집중되었습니다. 저는 심호흡을 하고 천천히 편지를 읽어 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아빠, 저 야라예요. 지금 우리는 인천공항으로 가고 있어요. 이제 12시간 후면 다시 텔아비브의 벙커 소리를 듣게 되겠죠. 아빠 기억나세요? 제가 떠날 때 아빠는 그랬죠. 한국은 위험한 휴전 국가라고. 우리랑 똑같이 불행한 나라라고. 아빠 죄송해요. 아빠의 정보는 틀렸어요. 이곳은 우리와 다릅니다. 우리는 생존을 위해 담을 쌓았지만 이들은 생존을 위해 문을 열었어요. 우리는 적을 막기 위해 총을 들었지만 이들은 친구를 만들기 위해 손을 내밀었어요. 저는 여기서 놀라운 일들을 봤어요. 새벽 2시에 여자가 혼자 걸어도 아무 일이 없는 놀라운 일. 주인 없는 가게에서 꼬마 아이가 돈을 내고 아이스크림을 사 먹는 놀라운 일. 지하철에서 임산부를 위해 자리를 비워두는 놀라운 일. 아빠는 항상 말씀하셨죠. 평화는 힘으로 지키는 거다. 강한 군대만이 평화를 만든다. 네, 맞아요. 아빠가 우리를 지키기 위해 밤새 잠 못 자고 고생하시는 거 알아요. 존경해요. 하지만 아빠, 제가 한국에서 본 평화는 조금 달랐어요. 이곳의 평화는 군대가 아니라 신뢰가 지키고 있었어요. 서로가 서로를 해치지 않을 거라는 믿음. 내가 넘어져도 누군가 일으켜 줄 거라는 믿음. 그 믿음이 수천 대의 탱크보다 더 강력하게 이 사회를 지키고 있었어요. 아빠, 저는 처음으로 방독면 없이 숨을 쉬는 것 같았어요. 어깨를 짓누르던 긴장이 사라진 자리에 자유가 채워졌어요. 그냥 평범한 18살 소녀가 되어 떡볶이를 먹고 화장을 하고 책을 읽는 게 이렇게 행복한 건지 몰랐어요. 아빠, 저 부탁이 있어요. 저를 다시 한국으로 보내주세요. 도망치는 게 아니에요.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전쟁의 폐허 속에서 이런 품격 있는 나라를 만들었는지, 어떻게 미움 대신 정을 심었는지 그 비밀을 배워서 우리 이스라엘도 한국처럼 만들고 싶어요. 더 이상 우리 아이들이 사이렌 소리에 떨지 않는 나라로 만들고 싶어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저 한국 대학으로 유학 갈래요. 총 대신 책을 들고 벙커 대신 도서관으로 갈래요. 아빠의 딸 야라가 서울에서 편지를 다 읽었을 때 버스 안은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노암도, 타마르도, 그리고 늘 강인한 척했던 갈리아 선생님도 흐느껴 울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찾았다는 벅찬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갈리아 선생님이 마이크를 잡으셨습니다. 목소리가 젖어 있었습니다. 야라, 그리고 학생 여러분, 선생님이 미안하다. 어른들이 너희에게 가르친 세상은 너무 좁았어. 너희가 본 것이 맞다. 한국이 정답일지도 몰라. 돌아가면 선생님이 교육부에 보고서를 쓸게. 너희가 본 이 경이로운 모습을 우리 후배들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하마. 와, 친구들이 박수를 치며 환호했습니다. 우리는 창밖을 내다봤습니다. 인천대교 너머로 석양이 지고 있었습니다. 붉게 물든 한국의 하늘이 우리에게 작별 인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잘 가, 얘들아. 또 만나. 공항에 도착해 출국 심사대로 향하는 길. 올 때와는 정반대의 기분이었습니다. 올 때는 지옥에 오면 어쩌지라는 공포였지만 갈 때는 천국에서 쫓겨나는 기분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제 가방 속에는 한국어 책들이 들어있었고 제 가슴 속에는 꿈이 들어있었으니까요. 비행기에 올라타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활주로의 불빛들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우리에게 윙크를 하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창문에 손을 대고 속삭였습니다. 안녕 코리아. 고마웠어. 나를 다시 꿈꾸게 해줘서. 비행기가 힘차게 날아올랐습니다. 발 아래로 반짝이는 서울의 야경이 멀어졌지만 그 빛은 제 마음속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대처럼 남았습니다. 우리의 여행은 끝났지만 진짜 이야기는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이 20명의 소녀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 어떤 변화를 만들어냈는지, 그리고 야라가 품은 꿈이 어떻게 펼쳐질지, 가슴 벅찬 그 뒷이야기를 말이죠. 인천공항을 이륙한 비행기가 11시간을 날아 텔아비브 벤구리온 공항에 착륙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익숙한 풍경, 황토색 건조한 땅과 곳곳에 배치된 대공 미사일 포대, 그리고 소총을 메고 순찰하는 군인들. 불과 일주일 전에는 당연했던 이 풍경이 이제는 너무나 낯설고 아프게 다가왔습니다. 입국장 게이트가 열리자 학부모님들이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군복을 입은 제 아버지도 맨 앞줄에 서 계셨습니다. 저는 캐리어를 내팽개치고 아버지에게 달려가 안겼습니다. 아빠. 아버지는 저를 꽉 껴안아 주셨습니다.
아버지의 군복에서 나는 화약 냄새와 땀 냄새. 그게 우리의 현실이었습니다. 잘 다녀왔니? 무서운 일은 없었고? 아버지의 질문에 저는 고개를 저으며 가방에서 꼬깃꼬깃한 편지를 꺼내드렸습니다. 아빠, 이거 읽어보세요. 제 대답이에요. 집으로 돌아가는 차 안에서 아버지는 제 편지를 읽으셨습니다. 한 줄 한 줄 내려갈 때마다 아버지의 굳은 표정이 조금씩 허물어졌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장, 총 대신 책을 들고 싶다는 대목에서 아버지는 차창 밖으로 고개를 돌리셨습니다. 백미러로 아버지의 눈가가 붉어진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 네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 우리가 틀렸을지도 몰라. 평생 강한 군인으로만 살아오신 아버지의 입에서 처음으로 나온 약한 고백이었습니다. 귀국 후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타마르와 노암, 그리고 제가 찍어온 영상들을 편집해 다큐멘터리를 만들었습니다. 제목은 우리가 본 진짜 평화, 코리아였습니다. 영상에는 새벽 2시의 강남거리, 무인 상점의 양심적인 아이, 지하철의 임산부 배려석, 그리고 한강에서 만난 할아버지의 미소가 담겼습니다. 우리는 이 영상을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반응은 폭발적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에서 조회수가 급증했습니다. 10만, 50만, 그리고 100만 뷰. 댓글창은 충격과 자성의 목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세상인가요? 영화 세트장 아닌가요? 우리는 생존하느라 인간의 품격을 잊고 살았습니다. 한국은 우리의 미래가 되어야 합니다. 영상의 파급력은 학교 담장을 넘어 정치권까지 흔들었습니다. 하레알 국제학교의 학부모들, 즉 장관과 의원들이 이 영상을 보게 된 것입니다. 어느 날 이스라엘 교육부 장관님이 예고도 없이 학교를 방문하셨습니다. 그 한국 다녀온 학생들과 갈리아 선생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교장실에서 열린 간담회. 우리는 긴장한 채 앉아 있었지만 갈리아 선생님은 당당하셨습니다. 선생님은 한국에서 가져온 교과서와 급식 사진, 그리고 청소하는 학생들의 영상을 보여주며 열변을 토하셨습니다. 장관님, 우리는 아이들에게 수학과 과학만 가르쳤지 더불어 사는 법은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한국 아이들은 자기 교실을 직접 청소합니다. 남을 배려하는 것이 결국 나를 지키는 것임을 어릴 때부터 배웁니다. 이것이 한국이 자원 하나 없이 세계 10대 강국이 된 비결입니다. 장관님은 깊은 한숨을 쉬며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충격적이군요. 우리는 엘리트 교육에만 집착했는데 그들은 사람을 키우고 있었군요. 그날 이후 학교에 작은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코리아 위크가 선포되었습니다. 점심시간에 K급식 메뉴가 시범 도입되었고 학생자치회가 조직되어 교실 청소를 직접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불만도 있었지만 아이들은 곧 깨달았습니다. 내가 쓰는 공간을 내가 치우는 것이 얼마나 뿌듯한 일인지. 방과 후 수업으로 개설된 한국어 반은 신청자가 폭주해 3개 반으로 늘려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히브리어 억양 섞인 한국어 인사가 복도 곳곳에서 들렸습니다. 그리고 야라에게도 새로운 결심이 생겼습니다. 한국에서의 7일이 제 인생을 바꿔놓았습니다. 저는 매일 밤 한국어를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사 책을 파고들었습니다. 언젠가 반드시 한국 대학에 유학을 가겠다는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제 방 책상 위에 놓인 한국어 교재들을 보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야라, 가거라. 가서 배워라. 그들이 어떻게 전쟁의 공포를 이겨내고 평화를 만들었는지, 그리고 돌아와서 우리 이스라엘을 바꿔다오. 아빠는 여기서 총을 들고 너를 지킬 테니 너는 거기서 펜을 들고 우리의 미래를 그려다오. 아빠, 저는 아버지 품에 안겨 펑펑 울었습니다. 그것은 이별의 눈물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눈물이었습니다. 저는 이제 알고 있습니다. 언젠가 다시 인천공항에 설 날이 올 거라는 것을. 그날이 오면 저는 자동문을 나서며 크게 숨을 들이마실 겁니다. 다녀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한국어가 튀어나올 겁니다. 제2의 고향, 나를 다시 숨쉬게 해준 나라. 그날을 위해 저는 오늘도 한국어 단어장을 펴고 한글 자모를 따랐습니다. 대한민국이 보여준 경이로운 모습을 텔아비브에도 심겠다고 다짐하면서요. 그렇게 이스라엘 장군의 딸 야라의 한국 사랑은 시작되었습니다. 한 명의 소녀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이 두 나라의 미래를 연결하는 거대한 다리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떠셨나요? 우리는 너무 익숙해서 잊고 살았습니다. 밤거리를 마음 놓고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카페에 물건을 두고 다녀올 수 있는 양심이 얼마나 위대한 시민의식인지 말이죠. 전쟁을 공포 속에 사는 이스라엘 엘리트들에게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지상에 구현된 천국이었습니다. 우리의 평범한 하루가 누군가에게는 간절한 꿈이었습니다.
오늘 하루 지하철을 타고 출근하셨나요? 친구와 밤늦게까지 수다를 떨으셨나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미 경이로운 일상 속에 살고 계신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가슴 뭉클하셨다면 이 영상을 널리 공유해주세요. 우리의 자부심이 더 널리 퍼질 수 있도록 말이죠. 마지막으로 지금 누리고 있는 이 안전한 대한민국에 감사하는 마음을 담아 댓글창에 대한민국 감사합니다 라고 적어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모여 더 위대한 대한민국을 만듭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저는 더 감동적인 대한민국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해주셔서 감사합니다.